자, 3교시, 4교시는요, 좀 스피드를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재밌죠? 재밌어요. 자, 3교시의 서술 1번 문제를 보니, 공동주택 세대 난방배관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난방코일 방식과, 그 다음 온수 분배기 설치 기준과, 온수 분배기 주위 배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딱 세 문제가 딱 나왔네요. 그죠? 근데 온수 코일 방식은, 자, 뭐, 쾌적 조건 일반상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바닥 코일 설계 최대 유량 넣고, D13 이하, D13짜리, D16짜리 코일 유량 조건 하나 넣고요. 네, 뭐 이게 알아야 넣죠. 그죠? 외우고 있어야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암기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유속 부분. 그죠? 네, 최대 유속 한 0.6, 0.8m/s 이하가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배관 방법은 우리가 바닥 난방 우리가 배우면서, 그죠? 네, 피치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 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이거잖아요. 그죠? 네. 최상부 마감 있으면, 자, 배관 코일을 이렇게 꽂힐 거 아니에요. 그죠? 난방에. 난방 코일을 이렇게 꽂힐 거예요. 난방 코일 꽂히면, 자, 요 난방 코일의 간격이 D다. 라고 하면, 자, 여기 최상부하고는 1.5에서 2.0D 수준으로 간격이 띄어져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 둘 간의 간격, 피치라고 하는 것은 한 20에서 30cm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난방 코일의 한 세트, 한 유닛의 길이가 150m 이내가 돼야 된다. 그죠? 네. 그 내용, 트리플 쪽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림까지 그려주면 더 좋고. 그죠? 네. 자, 그 내용이 이제 배관 방법 부분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공동주택이라고 찍혀나왔기 때문에 다른 걸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동주택에서 뭐 공중에다 매달아서 난방하나? 전부 다 이 난방이에요. 맞나요? 공동주택 세대 난방은. 다르게 난방하는 경우는 없어. 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앞에서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문제를 풀면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 딴 길로. 딴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온수분배기 설치 기준. 자, 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5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온수분배기 몸체는 공기 빼기 밸브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두어 공기 빼기를 용이하도록 한다. 그렇죠? 압력 컨트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급이 환수에 떠는 에어콕. 그 다음에 폐수용 밸브가 부착된 구조여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요게 KCS라고 해서 우리가 건설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온수분배기 주위 배관이다. 자, 온수분배기의 주위 배관은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그죠? 네. 공급. 자, 그 다음에 분배. 그죠? 네. 크게 두 가지. 공급이라 하지 말자. 메인이라고 하자. 메인과 분배예요. 그렇죠? 자, 메인 보일러 쪽에서 공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분배기 쪽으로. 그렇죠? 핫 워터를 받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 메인 쪽으로 다시 환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받은 것을 우리 분배 쪽에서 다시 유니트별로 공급을 해줘야 돼. 그리고 유니트에서 다시 들어와야 돼. 그죠? 환수. 요것만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위 배관이야. 온수 분배기에. 온수 분배기 기준에서 메인에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나가는 거. 그죠? 온수 분배기 역할이잖아, 이게. 그죠? 제가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제 사무실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사무실을 보러 간 날, 그때가 겨울 좀 되기 전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따뜻해! 사무실이 빈 공실인데, 따뜻해! 그래갖고, 또 부동산 여쭤보니까, 여기가 원래 따뜻하대. 따뜻하대.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를 제가 사무실 이사하려고, 이삿짐 다 하고 하는데, 그날도 따뜻해. 밖에 엄청 추운데. 네, 따뜻해. 그래갖고, 그리고 다시 부동산, 진짜 따뜻한 집이라고 고맙다고 내가 그랬지. 진짜 따뜻한 데라고. 내가 북향에 있다가 진짜 따뜻한 데 왔다고. 알고 보니까 분배가 고장 나갖고, 계속 돌고 있던 거야. 계속 돌고 있던 거야. 거기가 지역난방인데, 지역난방에서 쏘는데 분배 고장 나갖고, 계속 돌고. 액추에이터 고장 나갖고, 계속 돌아갖고,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임대인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관리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근데 임대인분이 부동산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부동산 얘기하니까 부동산에서 돈을 보내주더라고. 관리비가 임대인만큼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발견을 한 게 다행이죠. 제가
너무 더워갖고, 그날 따뜻한 날이 너무 더운 거야, 안에서. 너무 더워갖고 제가 한번 열어봤어. 한번 열어봤지. 근데 여긴 꺼져 있고, 이거는 꺼져 있고, 꺼지고 열어봤는데 딱 따뜻한 게 아니고 뜨거워, 거가. 고장났구나. 고장났구나. 그래서 우리 액추도 조절하는 게 있다고.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게 고장났어. 그래갖고 바로 전화해갖고 했죠.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부동산, 따뜻한데 소개시켜 고맙다고 막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기술사가 다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1번 문제는 차차하고, 1번 문제는 이제 우리 주의의 내용이고, 2번 문제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에,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라인에, 해당 공동주택 라인에, 그, 코로나 감염자가 쭉 나왔어요. 해당 라인에 쭉 나왔다. 그래서 해당 라인에 쭉 나온 거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쪽에도 분석을 했겠죠. 하고 서로 한 거죠. 해보니까 뭐다? 자, 그 배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 국소배기 계통. 즉, 국소배기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드와 화장실 배기예요. 우리 공동주택은. 그럼 후드와 화장실 배기에서 역류가 난 거죠. 딴집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딴집이 감염자가 있으면 그 공기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크죠. 자, 그 부분이 이슈가 됐고, 그 부분을 모의사반이 찍어줬죠. 네, 이걸 그대로.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잘 푸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전반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국소환기가 있죠. 국소환기. 근데 전반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열교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국소환기는 화장실과 그 다음에 주방배기예요. 주방배기. 근데 이 문제를 낸 취지가 뭐냐면 역류예요. 역류.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가 붙는 게 뭐냐면 주의사항 얘기해봐라. 예? 얘기가 나왔는데 주의사항 얘기할 때는 이 전열교환기 있죠. 이 전열교환기에 또 역류 부분을 먼저 쳐주셔야 돼요. 역류 부분. 아마 정규반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급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배기가 바로 들어오죠. 옆에서. 자, 그럴 때 역류를 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이격을 해줘야 되고 또는 그걸 꺾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구멍을. 그죠? 네, 그 내용이 나와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갈 때 또는 들어올 때 우리가 거기다 필터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죠? 헤파 필터나 이런 거를 설치해줘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수환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공동수직관을 대부분 써요. 그죠? 공동배기 수직을 쓴다고. 수직 샤프트를. 쓰면은 다른 집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역류대 들어올 가능성도 크고. 자, 그러면 먼저 선행될 게 뭐냐면 댐퍼예요. 댐퍼. 역류방지 댐퍼. 그죠? 역류방지 댐퍼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위에서 역류되는, 즉 옥상 쪽에서 역류되는 걸 방지하려면 입상 덕트가 최소한 몇 메타 이상 입상이 돼 있어야 돼? 1.5m 이상 슬라브도 입상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풍압대를 벗어나 있어야 돼. 네? 자, 그 내용이 주 안점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요거는 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의사반 듣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편하게 적었을 문제죠. 나머진 다 사족이야. 나머진 다 사족이야. 페이지 채우는 거 나머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CM의 정의, 업무 내용, 장단점, 그리고 자, 책임감녀의 차이점 이렇게 나오는데 CM이요. 작년에부터 해갖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CM이. 네? CM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그리고 CM성 문제가 앞에서 시방서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CM성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CM이 지금 자꾸 나오고 관리를 이쪽, 건축 설비 쪽이 관리자적 마인드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건축에 종속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정의, 업무 내용, 장단점은 계속 나왔던 문제고 요번에 특이하게 나온 게 책임감리와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나왔는데 CM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감리라고 하는 것은 통제. 그죠? 네? 잘 됐냐, 안 됐냐. 그죠? 잘 됐냐, 안 됐냐. 그 설계도서와의 일치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로 보면 CM 범위가 상당히 넓죠. 사업 전반. 그리고 자, 책임감림은 공사. 그죠? 시공 전반입니다. 시공 전반.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책임감리는 시공상의 CM이다. 시공상의 CM. 그죠? 시공분의 CM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비교사항이 나온 것들, 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둘 다 어디 있냐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업무 범위에 제가 중요한 얘기 써놨는데, CM은 발주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요. 위탁을 한다. 위임과 위탁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위임은 권한까지 주는 거고, 위탁은 업무를 주는 거예요. 네. 자, CM한테는 권한을 주고, 자, 감리한테는 업무를 주는 거예요. 위탁, 업무. 네. 이제 공사나 공단 다니신 분들 있으시니까 위임이나 위탁에 대한 개념을 아실 거예요. 네.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저수조 문제 나왔죠? 네. 저수. 다음 저수 주제예요. 각 물음에 답해달라. 저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요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번. 네. 그걸로 쭉 푸시면 되고요. 그 안에 2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격거리가. 전부 다 나와 있죠. 자, 2번을 보면, 2번 뒷페이지요. 자, 뒷페이지 2번을 보면, 저수의 단면도와 평면도 및 각 부위로부터 이격해야 할 거리를, 자, 적어봐라. 그러면 탱크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이 그냥 탱크 네모나게 그리고 하는 거예요. 탱크 네모나게 그리고, 자, 우리가 상부, 탱크의 상부 쪽하고 이격거리는 1m야. 100cm. 그 다음에 옆에 있죠. 옆벽과 하부는 얼마? 60cm.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응? 자, 그게 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3번에 저수조 주위 배관. 자, 저수조 주위 배관 그리는데 저수 주위 배관에서 여러분들이 자, 들어가야 될 필수 요소가 있죠. 저수조로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상수 본관도 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급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급수된 거를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펌프해야 될 거 아니야.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배수해야 되잖아. 청소하려면. 그죠? 자, 그리고 물 넘치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넘친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버플러 관. 그죠? 네. 자, 그거.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뭐가 통기가 하나 있으면 좋고. 그죠? 자, 그것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못 그리고 이렇게. 이거 그리다가는 뭐 30분 걸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그게 라인을 그려놓고 그게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죠? 원류관입니다. 그렇게 그러시면 되겠다. 자, 문제 5번은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아. 몇 번 나왔는지 몰라.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서 계속. 네. 5번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 팀에 정하는 음악경기구역의 기계설비 중 공조설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똑같이 한 3번 나왔네요. 네, 작년부터. 근데 또 나온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네, 코로나 끝날 때까지. 네, 또 나온다. 얼마나 문제 내기 좋아요. 네, 생각 안 하고. 저 뭐죠? 크게 저기 안 하고. 자, 얼마나 문제 내기 좋아요. 그리고, 채점하기도 편하고. 근데 예전에 이게 처음 문제 나왔을 때, 우리 학원에서 이거를 요 정도로 적으신 분이 우리가 보통 서술이 75점이거든요, 만점이. 75점이면 64점 정도를 맞았어. 60에 70점을. 이렇게 적으면. 근데 그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점수가 다운이 되고 있어, 지금. 점수 다운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조설비에 적어 놓고 추가적으로 뭘 적을 수 있냐면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동식 음악기라고 있죠. 이동식 음악기. 그죠? 네. 자, 실제 설비를 갖다 놓는 거야. 일반 병실에다 갖다 놓고 배기하고 빼는 거야. 배기를 자꾸 빼는 거야. 마이너스 압을 만드는 거죠. 이동식 음악기, 간이 음악기, 이런 내용들이 첨가가 되면 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동식 음악기. 그런 내용들이 좀 첨가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에 공조한 물어봤지만 마지막 끝에 부분에 위생도 넣으면 돼. 근데 위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네? 급수를 뭐해? 단독. 그 다음에 배수도 단독으로 해주고. 그죠? 네? 섞이면 안 돼. 그죠? 자, 그렇게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코로나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6번. 자, 이 문제죠. 이 문제가 이제 또 그 그냥 그대로 나왔죠. 똑같이. 그래서 모의고사반은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수업했던 자료를 다 드립니다. 메일로 끝나자마자 다 드려요.
메일 끝나면 다 드리고, 그리고 뭐 첨삭자료 뭐 이런 거 다 메일 다 드려. 예? 항상. 다 드리면,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는 거죠. 예? 예. 봤으면은 잘 풀었을 것이고. 그때 이거 저번에 그 윤 과장님 이거 못 받았다고 저한테 막 그 화도 좀 내려고 그랬고, 어떻게, 있죠? 그죠? 그때 중재해 주신 분이 우리 실장님이 중재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그죠? 네. 자, 여튼간 잘 보자. 그래서 산업 현장 및 건물에 적용하는 배견 방지형 냉각탑. 자, 배견은 뭡니까?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토출 습공기의 결로 현상이에요. 결로 현상. 결로가 끼는 거야. 그죠? 네, 그 습공기 자체가 노점 온도 이하로 다운되면서 뿌옇게 결로가 껴버리는 거예요. 뿌옇게. 이게 배견 현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습공기 선도를 아까 그렸는데, 그죠? 습공기 선도를 그렸는데, 결국은 배견을 방지하자는 거는, 자, 배견의 영역은 우리가 상대, 포화 습공기보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100% 넘은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영역이 이쪽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습공기 상태가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죠?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 찍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포화 습공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두 가지 방향이잖아. 여기만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향이죠? 가열. 에? 감습. 두 가지 방향이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방안. 근데 감습은 어려워. 냉동기 또 틀 건가? 어렵잖아요. 그죠? 에? 감습의 선행이 또 냉각이거든. 감습만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왜냐면 증발잡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처차하고 요걸로 가는 거예요. 가열. 그죠?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법이 전부 다 토출되는 습공기를 가열해갖고 노점 온도보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죠? 상승 100%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안쪽으로. 그 원리에 전부 다. 지금 하는 원리가. 근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공기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공법, 3번에, 큰 제목 3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제목 3번에 토출 공기 가열 방식. 그죠? 토출 공기를 가열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가열하는데 뭘로 가열하냐면, 냉각수가 뜨뜻한 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응축기에서 냉각탑으로. 그리고 냉각수랑 열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열 외기 토출 공기 혼합 방식. 요거는, 자, 냉각탑 쪽에 있는 온도들, 냉각탑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열교환기로 가열을 하는 거야. 이거는 별도의 가열기가 들어가. 열교환기를. 별도 열교환기가. 그 습공기 선도 보면은 1번에 3번으로 갑자기 가잖아요. 밑에서 쭉 가잖아. 자,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은 거야. 3번은 가열외기 토출 공기 혼합 방식하고 똑같은 거야. 응축 방식. 똑같은 방식이야. 원리가. 똑같은 방식. 자, 그래서 제목만 적고 똑같다라고 적으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플라즈마는 뭐냐면 요건 전기 쓰는 거예요. 전기 써갖고 수분 입자를 점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게 무슨 방식이에요, 그러면? 감습 방식이죠? 요 방식이. 플라즈마 방식이. 그죠? 네. 자, 크게 보면 이렇다. 냉각수 써갖고 토출 습공기를 가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외기를 따뜻하게 만들어갖고, 자, 습공기를 가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감습시켜버리는 방식. 이렇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자, 거기 뭐 제가 주구줄줄 많이 썼는데,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어. 그죠? 시험장 가면. 이 종류를 제시해주는 게 답이에요. 종류를 제시해주면 돼. 그리고 정말 자기가 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하나 그려주면 좋아. 이 원리. 이게 원리잖아요. 결국 결로의 원리잖아. 결로 예방의 원리. 뒤에도 지하철장 홀 나오겠지만, 결로 예방의 원리잖아요. 결로 예방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교시 한번 나오자. 이게 나오네요, 바로. 어디죠? 이게? 자,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지하철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최근은 상당히 오래된 최근이네요. 그죠? 그러나 지하철장과 엘리베이터 홀의 온도차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홀의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자, 엘리베이터 홀의 결로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술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결로가 이 공간에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하실의 엘리베이터 홀의 부하 특성을 먼저 적어줘야 돼. 이 공간이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안 좋은 공간이다. 얘가. 자, 비난방 공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기 영향 받을 수가 없다. 햇볕이 쨍하게 들어오면은 좋은데. 그죠? 그리고 외기를 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먼저 되면, 이거 왜 쓰냐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야 돼? 결로가 발생하는 영향 요소가 있다. 자, 결로가 발생하는 요소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온도 요소와 뭐가 있어요? 환기 요소. 이거밖에 없어. 온도하고 환기 요소야. 두 가지. 자, 그럼 온도 요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결로는 언제 생겨요? 표면 온도가, 즉 어떤 면의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결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에? 노점 온도를 내리거나, 응? 노점 온도를 내리거나, 그렇죠? 노점 온도를 내리거나, 아니면 표면 온도를 올리거나, 이거거든요. 결로 발생, 결로를 예방하는 메커니즘 큰 틀에서. 요것만 알면, 노점 온도를 올린다? 제가 오늘 원래 그 해설 강의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강의해서 그래요. 강의를 오랜만에 해요, 제가. 네, 저 정규반 얘기했지만 한 3개월 만에 강의해요. 3개월 만에. 쉬려고 쉰 게 아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 상태점이 A라고 하는 상태점이 있다. 그럼 A라고 하는 상태점의 노점 온도는 땅땅땅땅땅땅. 요게 노점 온도네. 맞나요? 그죠? 요게 노점 온도네. 그러면 노점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점 온도를 낮추려면 이 상태점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 예? 자, 요거죠. 노점 온도. 그죠? 노점 온도. 표면 온도는 여기서 표현이 안 돼. 예. 표면 온도 여기서 표현이 안 돼. 표면 온도는. 표현이 안 된다고. 자, 요렇게 가서 거리를 띄워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면 헷갈려. 여기 노점 온도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 자체는 우리가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표면 온도 상승시키려면 두 가지 방식이죠. 요건 지금 노점 온도야. 표면 온도는 어떻게 상승시켜요? 난방하던가, 난방.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난방을 유지해야 되죠. 유지. 즉, 전열을 다운시키던가. 그죠? 전열량을 없애던가. 그 전열량을 우리가 Q는 K, A, 델타 T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온도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온도차는 이제 정해졌어. 그러면 면적 정해졌죠? 얘를 어떻게 돼? 다운시켜야 돼. 그러면 열저항을 어떻게 됩니까? 열저항은 역수잖아. 역수죠? 열저항을 올려야지. 뭘 설치하면 되는 거야? 단열재 설치하면 돼. 그죠? 난방하고 단열재 설치하면 돼. 그 다음에 감습하고. 오케이? 감습은 어떻게 해? 환기해야지. 그 다음에 지하철장에서 유입되는 습기를 차단해야지. 그죠? 자, 어떤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눈이 오는 날이야. 눈이 오면 눈을 잔뜩 들고 들어와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들어옵니다. 예? 비보다 더 많이 들고 들어와. 싸갖고 오잖아요. 싸갖고, 이렇게 싸갖고. 그죠? 싸갖고 들어오면, 방수가 제대로 안 된 현장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로 물이 셀 정도야. 어디로? 스토퍼 있죠? 뒤에. 이거. 뒤에 그 차 바퀴 딱 걸리는데. 거 구멍 뚫려 있잖아, 스토퍼. 글로 비가 막 새. 물이 막 새. 자, 그런 정도로 습기가 많은 공간에 습기 유입이 돼버리면, 지하실 홀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그러면 결로 발생하죠. 습도 높아지니까. 습도가 높아지면, 절대도 높아지면 노점 온도가 상승하잖아. 그럼 조금만 표면 온도가 낮아도 결로가 바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로, 무슨 결로 문제가 나와도 이 메커니즘 알면 다 풀어요. 그 공간만 상상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베이터 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못 풀어. 그거는 네이버, 뭐죠? 그걸 뭐라 그래? 그 포털을 찾아보세요, 포털. 엘리베이터 홀. 자, 그래서 뭐, 유입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자동문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우리가
누기를 막아야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안 들어오게 하면 되니까 이쪽에 압력을 높여줘도 돼. 그죠? 엘리베이터 홀의 압력을.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압력을 막 빵빵하게 뭐 이렇게 하는 못 하잖아요. 그냥 국소로. 그죠? 에어 커튼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순전히 제 생각이죠, 다. 그냥 메커니즘에 입각해서. 메커니즘에 입각. 왜냐면 이 문제는 그 책에 안 나오는, 보통 책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뭐 홀이라고 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책에. 예, 메커니즘 갖고 다 풀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결로 부분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요. 그, 실장님. 2번 문제를 시험 전에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나요? 네? 와.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열 설비 냉매로 방식 중에서 물회로 방식, 수배관 방식인데, 자, 이때 지열 히트펌프 방식 개요와 제어 방식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트펌프 방식에서,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다 대부분 쓰고 있는 게 물 대 공기와 물 대 물. 물 대 공기와 물 대 물이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 수배관을 물어보세요. 물 대 물을 물어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 대 물, 히트번. 자, 그 다음에 물 대 공기 또는 냉매. 네, 냉매. 뭐 공기로 여러분 비교하셔도 되고 냉매로 비교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처음에 냉매로 비교해 버렸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1차 측, 즉 히트펌프 쪽으로 들어오는 열원이 물인 거예요. 네? 뭐 우리가 다 물이죠. 지열은. 그죠? 네, 1차 측 열원이요. 열원. 자, 그 다음에 2차 측 열원. 즉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뭐가 들어오냐? 공기가 들어와서 쏴주느냐? 아니면 수배관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수배관이 들어오면 물. 그죠? 2차 측.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오면 뭐 그죠? 2차 측 공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 대 물을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주택 쪽에 바닥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개요 부분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번에 보면, 개요배, 개념에 보면, 열원 측, 1차 측 및 부하 측, 2차 측 모두 수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으로 냉난방 및 급탕 등을 동시에 공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방식 비교. 그래서 물 대 물, 또는 저는 물과 냉매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똑같아. 자, 물과 물.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온돌 난방이 필요한 장소 적합하다. 그 특징이 잡히죠. 자, 물냉매.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야. 물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뭐 이제 상업 건물이나 이런 오피스텔이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물과 물 방식이다. 자, 다음에 제어 방식 나오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제어 방식에 보면, 자, 네? 아닙니다. 네. 자, 설계 온도에 따라서 3웨이 제어를 합니다. 3웨이 밸브. 자, 거기 3웨이 밸브 보이나요, 여러분들? 도면에? 자, 온도 변화에 따른 제어를 해요. 네. 유량 제어가 아니고, 2웨이 밸브가 아니고 3웨이 밸브 제어를 진행한다. 자, 그게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번, 2번, 5번, 8번이 메인이에요. 특징. 1번, 바닥 난방, 공조기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COP가 좀 떨어져요. 네,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효율이 좀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 그 내용 안 쓰나? 저 7번에 들어가네. 7번. 효율이 좀 떨어진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다시 냉난방의 급탕 등을 동시에 공간하다. 그렇지만 수배관으로 되어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나오죠. 5번. 동파,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차 측, 8번에 2차 측, 물순환을 위한 펌프 및 추결조 등의 설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메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물 대 물 방식이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물회로잖아, 물회로. 선생님, 물회로가 뭔가 계속 고민했어요, 물회로가. 이게 수배관 방식을 말하는 건가? 물회로. 그렇죠? 네. 그거를 파악하고 첫 번째 개요에서
물 대 물, 그 다음에 물 대 공기 또는 물 대 냉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주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차압 조절 밸브의 필요성 및 차압 밸브의 고장과 추정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즘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특히 뒤에 차압 밸브의 고장과 추정 원인. 이거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상당히 기계적인 내용이에요. 상당히 기계적인 내용. 기계 요소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자, 차압 밸브의 필요성은 자, 많이 우리가 교과서에 공부를 했던 거죠. 그죠? 일정 유량 확보라고 시스템 유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다. 네, 공급 측과 환수 측 사이에 일반적으로 설치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면은 이제 고장 유형하고 자, 추정 원인과 대책 이렇게 나오죠. 자, 고장 현상, 밸브 미작동되고 차압 상승하고 차압 감소하고 스피드 누수되고 액추에이터 누수되고 밸브 차단되고 이런 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정 원인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 원인이니까 문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뭘 준 거냐면 갭을 준 거예요. 뭐래도 좀 써봐라. 정확한 원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추정 원인 이럴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보편적인 말들로 대부분 써도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책 부분 옆에 나와 있게 되고요. 네, 오랜만에 이런 유형이 하나 나왔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는 2019년도죠. 117회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 냉동설비 1에 11번에 이렇게 똑같이 쓰여 있어요. 똑같이 쓰여 있죠. 자, 그래서 순서를 흐름도를 작성하고 그래서 흡식냉동기를 써놓고 그려놓고 저 흐름대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도라든지 이런 쪽이 그 뭐 좀 약간 자신이 없으면 좀 풀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흡수식 냉동기 우리 저 냉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죠? 네. 그 냉동기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죠. 거기다가 흐름도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온수일 때와 냉수일 때. 그것만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지하 터널 공사로 나왔는데, 앞으로 공동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안전 문제거든요. 안전 문제. 안전 문제고, 이 지하, 지금 문제 조건이 뭐냐면, 터널 자체가 아니고, 터널을 공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터널을 공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터널 공사할 때. 그러니까 공사할 때는 우리가 환기 설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누구? 작업인원들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터널 공사 중 환기 설비 일반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자, 동그라미 2번에 계약자는 굴착정, 발파나 작업기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유해가스에는 환기량. 그죠? 이 키워드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중간에 산소 결핍.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그 끝에, 첫 번째 끝에 기계 환기를 하여야. 그죠? 자, 이런 말들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 사항을 먼저 적어요. 일반 사항. 이런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유해가스에 대한 환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결핍이라든지 자, 그리고 뭐예요? 자, 여러 가지 기계 설비를 갖춘 환기 설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일반상을 써주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터널 공사 시 고려되는 필요 환기량. 중요한 건 2번. 터널 내 작업원에게 필요한 환기량. 여기 키워드예요. 그 터널 내 작업원이 필요로 하는 환기량은 사람당 초당 50리터. 상당한 환기량이죠. 네? 환기량이 상당히 세죠. 네? 자,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법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5번, 다음 페이지 5번. 5번의 분진에 대한 환기량.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쇼크리타솔로 인한 분진 발생량은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으로 적용한다. 쇼크리트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쇼크리트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알죠? 콘크리트가 숏한 거예요. 네. 더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네요, 그죠? 자, 요거 상식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네, 터널이 이렇게 있죠. 그럼 터널을
터널이 이렇게 그냥 터널을 뚫으면 터널이 버텨요? 아니면은 자꾸 내려앉으려고 그래? 자꾸 내려앉으려고 그래? 아니면 버텨? 공사 중이야, 지금. 버텨? 아, 버티면 좋고. 내려앉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공사 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의 그 안시성을 보면, 안시성 알죠? 안시성. 그 누구야? 그 조인성 나온 거. 안시성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놨잖아. 받쳐놓고, 그 누굽니까? 그 마지막에 이거를 부셔갖고, 이거를 무너뜨려갖고 이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렇게 안 받쳐요. 촌스럽게. 이건 촌스러운 거야. 요즘에 이렇게 안 받치고, 여기다가 막 박어. 여기다가 강한 거를 박어. 강한 거를 박는데 뭘 박냐면 여기다 철근을 심어. 철근을 심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쌓아. 이걸 쇼크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쇼크리트. 그럼 쇼크리트 하면 콘크리트 쏘면 막 먼지 엄청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먼지 엄청 나면 그 분진에 대해서 컨트롤하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먼지를 내는 사람은 토목이고, 그죠?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은 설비야. 그죠? 뒤처리죠. 뒤처리. 자, 그래서 그 숫자. 저희 뭐냐면 지금 제가 2번하고 5번을 드는데 겨우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그 숫자를 딱 본다고. 근데 그 숫자가 들어갔으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메인 숫자예요, 이게. 메인 숫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이것도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돼. 이거는 계속 나온다고 봐야 돼. 내지는. 왜냐면 기계 설비의 내진이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 현장에 잘 모른다. 모른다고 지금 현재.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 그래서 계속 나와. 똑같이 나와 지금 문제가. 근데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법규의 종류를 한번 들어봐라. 네. 내진 관련돼서 법규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대한 규칙. 그래서 제2조를 보면 비구조 요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제4조는 안정성 부분에 대한 비구조 요소가 추가됐다. 이 부분에 제4조가 원래 이 말이 없었는데 이 4조 안에 안정성 부분에서 비구조 요소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비구조 요소도 따지라고 안정성을. 언제? 2018년 11월에. 이 이후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네. 자, 그래서 건축구조 기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두 번째 법규죠. 그죠? 건축구조 기준, 비구조 적용 범위, 중요도 계수, 설계시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거기다 이제 기본은 1.0이고 소방 등 기능 수행이 필요시 1.5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방은 뭐다? 소방은 꺼지면 안 돼. 지진이 나도 소방은 움직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능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도를 아주 높게 봐. 1.5. 그 다음에 기계 설비는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예? 예? 지진 났는데 에어컨 틀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중요도가 1.0이야. 중요도 개수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큰 제목 2번에 보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의 비구조 요소. 네, 정의가 나오죠. 비구조 요소는 뭐 구조물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착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류는 건축적 비구조 요소와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우리 설비들은 다 비구조 요소예요. 설비 쪽은 다 비구조 요소라고. 구조 요소가 없다고. 다 비구조야, 그냥 설비는. 예? 뭐 설비를 갖다 놓고 그 위에 건축물을 올려놓지는 않잖아. 그죠? 설비가 무너진다고 건축물이 같이 무너지나? 아니죠. 근데 건축에 있는 기둥, 뭐 슬라브 이런 게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런 게 구조적 요소고, 그것이 파손되더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건 비구조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 비구조 요소의 적용 범위 중 필수 조항과 예외 조항 나오는데, 자, 이게 저번에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었죠? 자, 필수 조항 같은 경우, 자, 중요도 개수가 1.5인 비구조 요소는 내진을 반드시 해야 돼. 어떤 거죠? 1.5면? 소방. 네, 크게 보면 소방. 그 다음에 파라펫, 건물 외부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 석재. 이건 뭐 건축 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예외 조항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중요도 개수가 1.0이면서 되는데 1.0이면 중요도가 2등급, 3등급이야, 이게. 중요도가 2, 3등급이에요. 2, 3등급. 그 다음에 만약에 중요도는 지금 크게 보면 4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중요도가 특, 그 다음에 1, 그리고 2, 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 3일 때가 뭐예요? 중요도 개수가 1.0, 1일 때가 1.2, 그 다음에 특일 때가 1.5예요. 중요도 개수가. 자, 참고적으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요번에 해설은 제가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걸 준비할 때 2배가 걸리더라고요. 2배 걸리니까 2배를 한 겁니다. 문제를 쭉 보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참석하셔갖고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도 느낌이 오실 텐데, 전반적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넓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있대. 자, 지금 문제 유형이 이상하게도 건축과 건축 환경 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뭐 기계나 그 다음에 다른 쪽 전공하신 분들, 건축 전공하신 분들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기계 쪽이나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건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축에서 안다는 거는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건축 계획. 건축 계획. 자, 건축 계획은 건축 분야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건축 분야에서 공부할 때 가장 쉬운 분야예요. 건축 분야에서. 설비, 구조, 뭐 시공 뭐 이 중에서 쉽다라고 하면 또 계획하신 분들이 그럴 텐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읽으면 타전공자 분들도 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건축 계획은. 그래서 그 소설책 읽듯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사의 건축 계획 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그냥 감을 잡던지, 아니면 그것까지 필요 없고, 만약 그게 너무 번거로우면 유튜브에 보면 건축 치면은 도사들이 정말 건물을 지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3D로 해갖고 건물을 짓고, 이게 파라펫이네, 뭐 이게 뭐네 뭐 하면서 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워요. 배운다고 어떨 때는. 그래서 유튜브 활용해서 건축, 뭐 설계, 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패시브, 유튜브에 패시브 치면은 아주 도사들이 또 패시브를 많이 설명해 놨어요.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가 따기 어렵다는 게 지금 뭐냐면 너무 혼합이 돼 있어요. 여러 분야가. 그래서 자기가 약한 분야를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좀 유리하긴 해요, 요즘에. 유리하긴 하다. 유리하긴 하다. 근데 공존행동도 지금 그 스타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공존행동도. 시험 문제 보셨나? 공존행동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BIM이 나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점점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곳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해야 되는 곳이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건축물에서 우리가 부속 분야가 뭐죠? 어떤 하나의 국한된 분야로 계속 치부되는 것보다 건축 전반을 알고 우리가 좀 메인 자리 좀 쓰고 싶다라는 게 좀 출제자분들이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